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실정 동영 모의고사 5회차예요. 5회차고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이제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데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구체적인 판례문을 좀 읽는 연습을 한번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태료가 나왔어요. 과태료가 나왔고, 자, 과태료와 같은 행정 질서법은, 자, 의무의 위반이라는, 자,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태료는 객관적 사실에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자, 여기 중요한 말로 해서 법령의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자, 그래서 1번이 예,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왼쪽에 판례문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하나 더 추가드리면, 그래서 여기서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가하는 제재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자,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한다는 거. 두 번째,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 객관적으로 위반 사실이 있으면 과태료 그냥 부과하는 겁니다. 고의였는지 과실이었는지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자, 이 두 가지를 챙겨 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틀렸는지 볼게요. 자, 통고 처분에 의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의 효력에 다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 자체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에 한정될 뿐 그 범칙행위, 자, 여러분 틀렸죠? 범칙행위 자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까지,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자, 당의 범칙행위 자체와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한다고 해석하면 상당하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이제 한정돼서 다시 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통고 처분을 이행했을 때. 아시겠죠? 자, 이런 디테일한 것도 챙겨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뭡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병과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병과 가능하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찾아야 돼? 자,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형사처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쵸? 성격이 다른 거기 때문에. 자, 가능하죠. 자, 행정 질서버린 과태료와 그다음에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자, 질서버린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서 일사불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이건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또 행정처분과 행정처분과 형사 판결은 별도입니다, 여러분. 행정처분과 형사 판결은 별도예요. 그래서 형사 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 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절차적 위반이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절차적 위반 아니에요. 꼭 행정처분의 결과가 나와야 형사재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형사재판의 확정이 나와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볼게요. 자, 행정처분과 형벌은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 사실이나 형사법규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의 형벌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의 선행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형사 판결 확정에 앞서서 일정한 위반 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해서 절차적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이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네요. 자, 이건 상대적으로 좀 쉬웠던 문제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쉬웠던 문제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구속의 원칙의 근거로 우리 학설과 판례에서는 평등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례가 있으면 자기구속의 원칙, 선례가 없으면 주로 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구속의 원칙의 뿌리가 관행이 성립되었을 때 그 관행에 그쵸? 그 관행에 행정청이 스스로 구속된다라는 의미잖아요. 자기구속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왜 그래? 그 관행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근거를 찾습니다.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찾는 거예요. 자, 이거,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자,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비례 원칙. 자, 비례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헌법에서 비례 원칙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헌법상 인정되는 원칙이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헌법상으로 인정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자,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이 헌법 37조 2항이 중요합니다. 헌법 37조 2항이. 자, 헌법 37조 2항을 보면, 자, 헌법 37조 2항은 외워두는 게 좋아요. 우리 행정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 헌법 37조 2항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련된 헌법 규정이에요. 기본권 제한. 그러니까 일단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언제 제한할 수 있냐? 요 세 가지 경우에 제한할 수 있어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요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라는 겁니다. 우리 비례의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아니, 적절성의 원칙 혹은 적합성의 원칙, 그다음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이 세 가지 원칙을 합쳐서 우리가 비례의 원칙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중에서도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필요성의 원칙에서 많이 걸린다고 그랬죠. 필요성의 원칙이 제일 그러니까 이 비례의 원칙이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필요성의 원칙은 최소치니까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요 표현이 바로 비례의 원칙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이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요 표현. 자, 그 다음에 법률로서 법률 유보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권 제한 가능하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라고. 자, 그래서 이 헌법 37조 2항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 기본권을 제한하는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어떤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가? 비례의 원칙과 법률 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성의 원칙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권을 침해해야 되는 것이 상당하지 않으면 침해해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즉 안전보장과 질서유지와 공공복리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면 기본권 침해할 수 없고 침해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헌법 30조 2항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정도는 우리가 물론 우리가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대한 보호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그쵸. 이거 최근에도 시험 문제 나왔죠. 과소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를 자, 틀렸네요. 기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어요.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했는데 맞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가소보호 금지의 원칙이라는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돼. 가소보호 금지의 원칙이라고, 가소보호 금지 원칙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보호도 하지 않는 상태를 과소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최소한의 보호도 하지 않는 상태를 과소보호라고. 가소보호 금지의 원칙이 과잉보호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최소한의 보호는 하라는 얘기가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소보호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이 과소보호는 최소한의 보호도 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디귿번 볼게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 이거를 네 글자로 과소보호. 보호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을 과소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적어도 효율적이고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과소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지 않는 걸 금지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과소보호 금지 원칙. 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국민의 신체 생명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확인되는 겁니다. 자, 되셨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일단 기억, 니은, 디귿은 동그라미예요. 그럼 벌써 정답은 2번으로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리을번 보겠습니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처분청의,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기라는 개념이 들어가잖아, 자기. 근데 어떻게 제3자 행정청이 자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동일행정청에 한해서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기구속의 원칙을 설명할 때 요건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동일행정청이에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 구속이 되는 것이지 옆에 있던 행정청이 괜히 구속을 당하진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리을번은 틀렸습니다. 자, 리을번. 자, 내용이 그렇게 없네요. 행정의 자기구속은 처분청, 즉 동일행정청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 기존의 법적 상황의 창출에 관여하지 아니한 행정청은 행정의 자기구속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판례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미음번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자, 요거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가족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바뀌었죠. 10%가 너무 크다라는 거였지 그 입법 정책상 전혀 허용될 수 없다라고 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축소된 것입니다. 축소됐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입법 정책상 허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전혀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미음번도 틀렸습니다. 자, 볼게요. 한번 해당 판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 유공자 등 여기 쭉쭉. 자, 여기 10%라는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됐고요. 이것이 평등권과 공무단인권 침해라고 본 겁니다. 다만 이 사건의 조항의 유연성은 국가 유공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제도 자체가 입법 정책상 전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다는 것에 기인한다. 그러니까 10%가 문제인 거지 가산점을 주는 거에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 군대 갔다 온 군인 등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거, 제대 군인들에 대한 가산점 주는 거는 그 가산점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봤어요. 그 자체가 군대를 안 갔다 온 남성이나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다라고 봤는데 이건 좀 다른 거예요. 국가 유공자는 구분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2번은 다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는 개인적 공권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공무원연금 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으로. 자,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무슨 기본권이라고 해요? 그치? 사회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얘기하죠.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규정만으로 이를 실현할 수 없어 법률에 의한 형성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죠, 여러분. 자, 판례문 읽어볼게요. 자, 공무원 수급권과 같은 사회보장 수급권. 그러니까 여기서 공무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연금 수급권이란 말이 중요한 거지. 그치? 연금 수급권 같은 것은, 자, 헌법 34조 1항에서 도출되는 뭐의 하나래요?
사회적 기본권 중에 하나래. 그래서 이는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국부를 요구하는 것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적극적이에요. 자유권적 기본권은 소극적입니다. 나를 건들지 마. 이게 소극적 자유를 얘기하는 거고요. 적극적 자유는 내가 자유를 행사할 수 있게, 내가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나를 도와줘. 국가 네가. 이게 이제 사회적 기본권의 기본 개념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은 헌법 규정만으로 이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한 형성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법률에 의해서 비로소 확정되어야 합니다. 누가 수금자의 대상이 되는지 급여는 어느 정도인지 라는 법률이 있어야 그 권한이 그때 비로소라는 표현 중에 법률이 있어야 비로소 그때 확정된다는 것은 그때 권리가 발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갖고 있는 기본권이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자연권적 기본권이라고 부르지 않고 실정권적 기본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실정권적 기본권. 즉 법률에 의해서 비로소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실정권적 기본권이라고 불러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같이 저랑 같이 밑줄 긋고 표시하고 그러면서 따라오세요. 자, 그러려고 좀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국적법상,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국적법상 귀하 불허가 처분이나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 혹은 강제 퇴거 명령 등을 다투는 외국인은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자, 이건 어떻게 사증 발급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셔야 되냐면 대한민국과 연관 관계를 맺었냐 맺지 않았냐 이게 기준이에요. 자, 볼게요. 자, 사증 발급을 다투는 외국인은 자, 외국인이라는 얘기는 사증 발급 거부 취소 다투는 얘기 아직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라면 입국해달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증이 비자잖아, 비자. 그치? 비자 발급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라고 다투는 것은 대한민국과의 실제적 관련성 내지 대한민국에서 그들을 법적 보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 우리랑 어떠한 관계를 형성한 게 아니에요. 이해관계를 형성한 상태가 아니어서 해당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혹은 법 정책적 필요성도 없어요. 우리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반면이죠. 반면 그러니까 귀하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야, 안 들어왔다는 거야? 들어는 왔다는 거야. 들어는 와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위를 갖고 싶어서 귀하를 하는 거잖아. 일단 우리나라랑 관계를 맺었어. 이해관계가 형성이 됐어. 그 다음에 체류 자격 변경이라는 것은 지금 체류를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한다는 거야. 체류 기간을 좀 늘리거나 아니면 체류의 그 어떤 요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직장 비자, 직장 체류인지 일을 하기 위한 체류인지 아니면 뭐 여행 체류인지 이런 내용을 좀 변경하려고 하는 거지. 자,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강제 퇴거 명령도 지금 우리나라에 있다는 얘기잖아. 이런 경우에는 자, 여러분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대한민국에서의 법적 보호 가치가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했다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증 발급은 무조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떠한 우리나라랑 이해관계가 맺어져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 상태인지 밖에 있는 우리나라 처음 방문하려고 밖에 있는 상태인지 그걸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미국 갈 때 우리가 비자가 있어야 됐었거든요. 그러면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되게 까다롭게 내줬어. 되게 까다롭게 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상 미국을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그런 갑질을 되게 많이 당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가 미국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 없잖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외국인이 우리나라가 못 들어오게 하는데 우리나라한테 소송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해관계를 맺었냐 안 맺었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그쵸? 행정개입 청구권은 원칙상 인정되지 않지만, 맞아요. 하지만 재량이 0으로 수축하는 경우에는 자, 행정개입 청구권으로 전환되죠. 그래서 제가 기속과 재량이 0으로 수축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에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재량인 경우는 0으로 수축되지 않은 재량인 경우에는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 인정된다.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그 4번에 있는 검사 임용 여부 응답 요청권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3번 행정개입 청구권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무조건 행정개입 청구권 인정 안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이젠.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검사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맞아요, 틀려요? 여기까지. 맞지. 여기까지 맞아요. 자, 자유재량입니다. 임용권자가 동일한 검사 신규명의 기회를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검사 임용 신청자 일부만을 검사로 임용 결정함에 있어요. 여기까지도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임용 신청자들에게 전형의 결과,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지. 임용 여부에 응답을 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편의재량 사항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여기는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응답 여부는 의무사항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판례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임용 여부는 자유재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런데 자, 임용 여부의 응답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가 있다는 얘기는 응답할 건지 말 건지는 재량이 아닙니다. 편의재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량인데 그냥 재량이랑 여러분 편의재량이랑 똑같은 말이죠. 근데 약간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걸 좀 강조해서 이제 법적으로 편의재량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판사가. 편의재량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자, 사인의 공법행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번, 1번은 쉽죠? 이거 틀렸을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인허가를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맞죠? 이거는 뭐 거의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보고, 그 다음에 이건 뭐 판례도 읽지 않겠습니다. 2번. 자, 1번 잘 보세요.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 사실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하여 관계 행정관청의 일방적인 통고를 뜻하는 것이므로 라고 했는데, 벌써 여기까지 읽으면 여기서 얘기하는 신고는 수리 요하는 걸까, 수리 요하지 않는 걸까?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뜻하는 것이므로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관청에 대한 통고로서 그치는 것이고, 자, 여기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반사적 결정을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수리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고가 신고가 일방적인 통고를 의미하는 건데, 그 신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반사적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사적 결정이라는 것은 이제 응답하는 결정이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런 것들은 이제 수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리를 기다릴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절차법에서 이야기하는 신고는 뭐예요? 행정절차법에서 이야기하는 신고?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지. 그러니까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가 신고의 원칙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는 거지, 신고라고 하는 개념에 부합하는 것은 사실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특별한 설명 없이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는 이라고 하면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이렇게 몰아가는, 일방적인 통고라는 뜻으로 이렇게 되면 당연히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맞아요. 이거 똑같은 말이네. 그쵸?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자, 여러분. 국제표준무도. 교습하는 학원은,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학원법상 학원교과고습학원의 등록 요건을 갖춘 이상.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수리 거부할 수 없죠, 당연히.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네. 자, 여기도 뭐 판례에서 특별한 말은 없고요. 자, 그리고 4번 보겠습니다. 4번. 여러분, 4번은 좀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병원인지 의원인지 우리가 항상 구분을 해야 돼. 판례를 읽을 때. 지금 여기서 의원이야, 의원. 의원 개설 신고를 수리 요에 요하지 않아요.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입니다. 대표적으로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예요. 자, 때문에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자, 수리를 거부하면 안 되는 거죠.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인데. 자, 그쵸. 그래서 지금, 거부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이것도 여러분 오타가 났네요. 4번인데. 그쵸? 이게 4번인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은 4번. 자, 여기서 이거는 좀 판례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의료법은, 자, 의원 신고 관련해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병원은 뭐래요? 허가제. 그러니까 신고는, 신고만 하면 되는 걸 신고제라고 하고, 자, 우리 여러분, 1910년도에 회사령 만들었지. 회사령 뭐였어? 허가제였지. 1920년대 그 회사령 뭘로 바뀌었어요? 신고제로 바뀌었잖아. 그치? 그거야. 그 차이야, 지금. 병원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적 성격이 강한 거죠. 그치? 예. 근데 요거 두 개를 구분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의원 신고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거 신고 필증 교부하는 건 사실행위죠, 그냥. 확인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신고 필증으로 인해서 법률 관계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리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5번. 자, 행정입법에 대한 얘기인데 1번 보겠습니다. 자, 법령의 위임이 없었어. 근데 그 내용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이야.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인데 그거를 불용해서 변경했어. 위임이 없는데도. 그러면 그것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해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 위에도 자 이런 표현도 있죠.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법령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 그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용해서 변경을 가했다면 그것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1번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가끔 나와요. 2번 선지도 가끔 나오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즉 저촉되는지 여부를 따질 때, 자 쉽게 무효를 선언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고, 자 서로 일견 모술 충돌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상호 조화롭게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자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법률 해석하는 조화적인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자, 요거 판례문 한번 볼까? 자,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대. 그래서 충돌은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맞대. 자, 그리고 규범이 무효라고 선언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 혼란도 생기겠지. 그리고 법적 공백도 생기겠지. 그래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 아니한 경우에는, 이거 중요한 말,
종합적으로 살펴야 돼요. 그래서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자, 무효를 선언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 유의에서 어느 하나가 적용 우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영역의 규범들 사이에서 일견 모순 충돌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자,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뭐를 지향한다는 거야? 합치. 그다음에 뭐야? 상호 조화. 그치? 이런 것을 지향한다는 거. 이런 것을 지향하려면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종합적으로.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3번. 자, 3번 읽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상위 변명의 위임이 없었어. 마찬가지로. 위임은 없었어. 근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 단체가 제한받았는데 자, 계약사무 규정에 따라서 계약사무 규정에서 그 제한의 대상자가 대표자까지 확장시켰어요. 그래서 법률보다 처분 대상을 확장시켜서 법률에서는 법인과 단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계약사무 규칙에는 대표자 개인까지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라고 자,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러면 자, 대외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죠. 1번이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1번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판례문 한번 볼게요. 법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계약사무 규칙에서는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처분 대상을 확대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은 자. 입찰 참가 자격이 필요한 사항일 뿐이고 이는 규정의 문헌상 입찰을 제한하면서 가중, 감경 등에 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 처분 대상까지 위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처분 대상을 확대 정하는 것은 상위 변명 위험 없이 규정된 것이므로 자,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위임 입법 한계를 벗어나면 대외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가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그러면, 자, 맞는 말이죠. 자, 볼게요, 여러분, 4번도. 자, 4번도 마찬가지로 법령에는, 의료법 41조에는,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자, 의료법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쓸 뿐인데도 당직 의료인의 수와 자격, 배치 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시행령이 있어요. 자, 다시 의료법에는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위임 없이 의료법 시행령에는 자, 당직 의료인의 수는 얼마여야 하고 자격은 어떻게 갖춰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자, 4번은 틀렸고 4번은 맞고 3번은 맞는 얘기가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시행령 조항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행령 조항이. 자, 됐습니다. 지금 좀 판례문까지 좀 같이 보느라고 시간이 좀 딜레이 됐는데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자, 우리 6번서부터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